이 시흥에서 제가 시흥이 또 지방자치 지방분권 운동의 중심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강의를 하러 이렇게 이제 오면서 보내주신 자료를 다시 한번 보았는데 대학 그 이상의 대학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요. 제가 조금 부담이 조금 됐습니다. 이제 저도 대학에서 가르친 지가 벌써 이제 뭐 20몇 년째인데요. 대학 그 이상의 대학에서 오늘 강의를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기대하시는 만큼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조금 제가 걱정이 되는데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오늘 이제 주신 강의의 제목이 개헌과 정치개혁의 상관성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원래 받았던 거하고는 조금 제가 이 제목이 너무 좀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오늘은 저는 이제 현재의 상황에서 그 헌법 개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특히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이 왜 앞으로 이제 열릴 헌법 개정 어떤 공간에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추진해 봐야 하는 제일 핵심적인 헌법 개정 사항이 뭐가 있겠는가,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저한테 주신 시간이 9시까지인데 제가 한 8시 10분에서 15분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드릴 말씀은 거의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하고, 또 지금까지 이제 오늘이 9번째니까요. 벌써 한 2달 가까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시기도 하시고 또 뭐 이렇게 하시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좀 질문을 주시거나 의견을 제시해 주시거나 그러시면은 그 다음에 한 40분 정도는 토론을 같이 해보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이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관해서 앞에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한상희 교수님이 지난주에 하신 강의 말고 그 전에 하신 강의에서 좀 다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하고 또는 정치하고 이 자치, 분권 이런 것들이 이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는 김선욱 교수님이 하신 강의에서 많이 이미 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우리의 헌정사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그 얘기를 잠깐 다시 언급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1948년도 7월에 헌법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이제 자유민주주의 이념 하에서 이 국가를 이제 시작한 셈인데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이 미국, 미 군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국가를 시작한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자유민주주의가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으로 이렇게 이제 좀 전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생각하는 방식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자치를 중심으로 하는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이제 수도가 워싱턴 DC인데요. 처음에는 뉴욕이었습니다. 뉴욕의 그 맨하탄의 제일 남쪽에 지금 월스트리트가 있는데 보면 첫 번째 연방 정부의 건물이었던 2층짜리인가 3층짜리인가 하는 건물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연방 정부가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오하이오라고 하는 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하이오에 와보지도 않고 오하이오의 지리도 모르고 오하이오 사람들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몇이
뉴욕의 연방정부라는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결정을 하는 것을 가지고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건 독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요. 그 독립할 때 외쳤던 정치적인 슬로건이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서양 건너편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의회라는 데서 미국에 있는 13개의 식민지에 와보지도 않고 거기 있는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거기서 뽑은 대표들이 참가하지도 않은 가운데 이래라 저래라 하고 또 무슨 세금을 올려가지고 이제 뜯어가고 이거는 독재다. 하나님이 당시에는 다 그 예수님 믿는 시대였으니까 제가 그렇게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천부의 자유에 이것은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영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건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이 독립은 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요. 자, 이제 이런 나라가 미국이라면 그 미군정 밑에서 우리나라가 뭐 나라를 만든 셈이니까요. 헌법을 만들고 당연히 자치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했을 법도 합니다. 우리는 혹시 그렇지 않다고 해도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해방공간을 이렇게 좀 공부를 하면서요, 이 맥아더 장군의 이제 명령을 받아가지고 존 하지라고 하는 미국 육군 중장이죠. 이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이 미 군정청을 설치하고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방식이 조선 총독부의 권력을 그대로 이어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별로 미국식이 아니에요. 만약에 미국식으로 하자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전라남도, 또 경상북도, 경기도 이렇게 해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정부를 지방 정부부터 먼저 만들고 주민들이 선거를 해서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대표들을 모아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이런 방식이었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후의 처리도 있었고 또 냉전 구도가 이제 만들어졌고 우리 한반도의 허리를 이제 이 공산주의 세력하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세력 사이에 일종의 국제적인 분쟁선으로 이렇게 긋는 방식으로 국제정치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가 시작할 때부터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근거이자 토대이고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치의 사상을 제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전수받지 못한 채로 그냥 이제 중앙 집권적인 그런 그 관성 속에 그대로 노출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그 한사인 교수님 말씀 속에서 아마 다 얘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간단히만 제가 요약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 이제 9번째 고친 헌법이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1948년 7월 12일 날 만들어져서 17일 날 선포된 그 첫 번째 헌법, 저희가 제헌헌법이라고 부르는 헌법에도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은 2개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2개밖에 없고요. 사실 그 안의 내용도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자치를 담당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고, 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가 있는데 그 의회가 만들 수 있는 어떤 자치에 대한 규칙은 법령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선출된 국회나 대통령이 만드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이 아니고 선출되지 않은 장관이 만드는 명령보다도 선출된 자치의회가 만드는 어떤 규칙이 더 하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아예 체계적으로 지방자치를 억압하는 형태의 규정이 우리나라 시작할 때부터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은 이제 최소 지방자치주의다 그렇게 불러오고 있고요. 여기 글에도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치라고 하는 것이 근거이자 토대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그래서 헌법 안에 두 조항이지만 그것을 선언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이제 밑에 깔고 그 지방자치를 최소한만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표현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최소 지방자치주의다 그렇게 불러 봅니다. 우리 헌정사가 이제 70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48년 이래로요. 근데 이 7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최소 지방자치주의가 저는 거의 그대로 관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간에 설명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승만 정권 때하고요, 장면 정권 때까지는 그래도 지방자치가 조금씩이나마 좀 실현되는 쪽으로 왔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자유당을 만들고 원외 자유당이 이제 5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그 권력을 좀 이렇게 쟁취하려고 할 때 지방선거를 아주 정략적으로 실시해가지고 원외 자유당 인사들이 이제 지방선거를 통해서 많이 당선되도록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좀 정략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방자치를 조금 하려고 하는 방향이었고요. 4.19 혁명 이래로 출범했던 장면 정부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지방자치가 좀 혁신적으로 진행될 만한 기미가 있었습니다. 요게 한 방향이고요.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정권을 장악한 이래로 군사정권은 지방자치를 아예 못하게 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61년도 5월 16일 날이 군사 쿠데타 한 날 아닙니까? 그 다음에 63년에 민정으로 이양할 때까지는 자기들 그 말로는 혁명정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중앙 집권적으로 군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다 따라야 되는 셈이 됐고요. 박정희 장군이 이제 군인 옷을 벗고 민주공화당 후보로 대통령이 된 뒤에도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는 시행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지방자치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1972년도에 갑자기 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0월 유신을 했지 않습니까? 이 10월 유신은 그 자체로서 그 전에 있었던 헌법 개정 과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사실 유신헌법 그 자체의 정당성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그런 헌법입니다. 근데 그 유신헌법 안에 국민투표에 의해서 찬성이 됐다. 이거 가지고 이제 다 이제 해결을 그동안 해왔는데요. 이것도 이제 문제가 좀 되겠죠. 유신헌법 안에다가 지방자치는 아예 통일된 다음에 한다. 이렇게 부칙으로 써버렸더랬습니다. 전두환 장군이 또 다른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는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요. 지방자치를 하긴 할 건데 재정 자립도를 이제 봐가면서 앞으로 할 거다 이렇게 했고요. 전두환 씨가 물러가는 88년 2월까지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주제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이니까 이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87년 체제 시즌2 또는 2017년 체제의 헌법 안에 지방자치가 어떻게 규정되어야 되는가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는 걸로 오늘 제 발제는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가져온 글에는 사실 그 내용을 많이 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제가 헌법학자라서 헌법학회의 회원인데요. 우리 지방사단체에서 용역을 주셔가지고 우리 헌법학자 한 저까지 포함해서 5분이 모여가지고 이 지방 분권형으로 우리 현재의 헌법을 바꾸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관해서 저희들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한상희 교수님이 그 중에 또 저희 멤버 중에 한 분이셨고요. 제가 연구 책임자였습니다. 저희들끼리 모여가지고 처음에 그냥 최소한으로 뭐 용역에서 주신 그 금액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냥 최소한으로 그냥 하자.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모여서 공부를 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분통이 터져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도지사협의회나 이런 데서 모아서 주신 용역의 그 이제 경비가 돈이 뭐 얼마가 되든지 이제 그건 접고 한 달쯤 지난 다음부터는 우리 5명이 다 그냥 돈을 얼마 받는지는 상관없이 돼버렸어요. 다든지 열이 이만큼 올라가지고요. 한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해보자. 그래서 헌법을 아예 새로 쓴다고 생각하고 1948년도에 우리가 분단 상황이 아니고 또 이렇게 무슨 나라를 재건한다고 국제 정치에 영향을 이렇게 아주 맞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쯤 정도 되는 상황이었다면 우리가 우리 헌법을 어떻게 만들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우리 5명이 헌법을 아예 새로 써보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회의를 마치고 포항에 제가 돌아오면 결국 책임은 다 제가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연구 책임자란 말이 네가 책임져라 그 뜻이니까요. 내질러는 왔는데 다른 분들은 연구 책임자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이제 계시고 물론 도와주시긴 하셨는데 제가 작년 한 6월 달 정도에 너무 힘들었어요. 공부도 이것저것 많이 하고 생각도 계속 많이 나는데 이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그 과제가 아닌 것 같아서요. 나중에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좀 했어요. 저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럴 때 기도하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1학기가 거의 마쳤을 때 제가 한 3주일 정도 이렇게 시간을 잡아가지고요. 모든 연락을 끊고 그냥 내가 여기다가 이제 한번 몰두를 해서 전력 투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유진호 박사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유진호 박사님이 옛날에 고려대학 총장도 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해방공간에서 우리 첫 번째 헌법의 초안을 작성하신 분이에요. 유진호 박사는 이제 의원내각제로 작성을 하셨는데 그것이 중간에 조금씩 바뀌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의원내각제의 대통령은 난 안 한다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이제 중간에 아주 많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 약간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는데요. 이 책 저 책 읽고 괜히 이것저것 생각할 게 아니고 1948년도 5월달 6월달에 유진호 박사님 우리 헌법학자 선배님께서 아마도 하셨을 것처럼 헌법 조문을 가지고 그냥 한번 작업을 해보자.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3주일 동안 헌법을 새로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근데 뭐 일종의 간증 같은 건데요. 제가요 지금 한 학부 때부터 치면 30년 정도 헌법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30년 헌법 공부를 한 것보다 그 3주일 동안 우리나라 헌법을 제가 새로 써보면서 이렇게 쓸까 저렇게 쓸까 이렇게 고치면서 써보면서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제가 우리 헌법 밑에서 그 헌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3주일 동안은 헌법 위에서 내가 헌법의 주인인데, 아니 우리 헌법에 우리 헌법 전체의 주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서 강의할 때, 자, 이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들 대한민국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국어학자가 얘기하면 그 말이 맞는데요. 그 헌법학자가 보기에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문장은 따옴표 안에 있어요. 따옴표 안에. 그 문장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자, 요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이 긴 문장 하나라서 중간에 막 학생들한테 숨 안 참고 끝까지 읽어봐라 뭐 이렇게 이제 한 번씩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이 아니고요. 우리 대한국민은.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의 작품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그 문장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문장을 말하는 살아있는 주체가 있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저도 촛불 집회에 나가면 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하는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 헌법의 주인인 겁니다. 자, 뭐 이 얘기를 좀 드리자가 보면 딴 데로 얘기가 빠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스톱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경험을 혼자 했던 것 같아요. 나도 대한국민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내가 유진호 박사님처럼 이 헌법을 새로 써볼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 동료 대한국민들에게 어떤 헌법을 우리의 헌법으로 삼자고 나는 제안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했어요. 3주일 동안 결국 그래서 제가 다시 썼어요. 물론 그 뒤에 3개월 동안 우리 동료 그 연구팀에 참여하신 다른 네 분을 포함해서 수많은 다른 우리 동료 학자들에게 이제 비판받고 두드려 맞고 그래서 이제 고치고 또 고치고 계속 그렇게 했지만, 저는 그 작년 6월 마지막 2주, 7월 첫 주, 그 3주일 동안 저 혼자 그 우리 헌법을 그냥 조문에 손을 대가지고 다 써봤던 그때 제가 흥분 상태 속에 있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모두가 뭐 헌법학자니까 너는 그렇게 하고 이제 헌법을 그 잘 모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헌법학자 이건 아니건 우리 헌법 자체에 의하면 주권자는 우리 모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우리 헌법 제1조거든요. 그걸 쓰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헌법을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 생각하고 다시 써보고 그걸 제안하고, 그래서 함께 합의해서 우리 헌법의 근본적인 정신에 부합하는 한 그 방향으로 가보자고 하는 거 전혀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동료 교수님들하고 썼던 헌법 안은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이렇게 쳐보시고요.
거기 안에 자료실에 가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연구, 그래서 이제 거기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잘들 많이 모르셔가지고 많이 다운을 아직 못 받으셨는데, 관심 있으시면은 그걸 한번 다운 받으셔서 읽어보세요. 앞에 보고서가 이렇게 제가 쭉 썼습니다만은 뭐 보고서 내용 그렇게 보실 거 없어요. 그냥 바로 뒤에 부록에 현행 헌법이 이렇게 돼 있고, 그것을 우리 연구팀은 이렇게 바꿔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 아예 그거부터 읽으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학생들에게 한번 실험 같은 거 해요. 현행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니네들한테 헌법 가르치는 선생이 앞장서 가지고 썼던 새로운 헌법안을 한번 읽어보고, 둘 중에 어느 나라에 살고 싶은지 한번 얘기해봐라. 제가 아직까지 현행 헌법하고 배틀해서 져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개정을 하자는데 조금 더 좋아야 되겠죠. 제가 좀 제 자랑 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관심 있으시면 한번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그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시장님이나 또 이 시의회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미 다 전달 받으셔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제가 거기다가 적었는데, 오늘 남은 한 20분 정도의 시간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지방 분권형으로 자치의 이념을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토대이자 기초로서 다시 부각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전개될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이 시흥 아카데미 수강하신 여러분들과 제가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주장하고 관철해야 될 어떤 내용이 뭔가, 제가 4가지를 요새 여기저기서 주장하고 다니는데요. 그 4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써놓고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이거요. 두 번째는 입법권의 분권화. 입법권의 분권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치 입법권의 확대, 같은 말을 이제 다른 각도에서 표현해 본 건데요. 이게 좀 잘 안 보이시나요? 다른 걸로 할까요? 네. 같은 말인데 저는 입법권의 분권화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국세, 공동세, 자치세 구조 확립. 네 번째는 지역 대표형 상원 또는 참의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1, 2, 3, 4번이 우선순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걸 다 포기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거.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자유민주주의를 정말 제대로 해보려면 이번에 헌법 개정 과정에 반드시 해야 될 거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본권 목록 안에다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요,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가진다. 또는 뭐 의로서, 이게 이제 일본 표현이라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안 쓴다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 자치권을 가진다 라고 쓰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지방자치 또는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이제 과거에 쿠데타 정부가 했던 것처럼 퇴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나라가 자치와 분권 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해서 그걸 헌법 안에다가 이렇게 박아 넣자 해서 나온 제안이 몇 가지가 있어요. 헌법 전문 안에다가 자치 분권이란 말을 넣자,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은 헌법 1조에다가 대한민국은 민주자치공화국이다 뭐 이렇게 하자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분권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제 하자는 분도 계셔요. 근데 헌법 1조가 너무너무 이렇게 좀 중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 1조와 1조 1항과 2항을 손대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냈던 안에는 3항을 두어 가지고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에 기초한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이렇게 하나 넣는 게 어떻겠는가 했는데, 글쎄요, 이제 전문의 조항을 좀 전문의 표현을 바꾼다든지 1조의 3항을 넣는 것보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본권 목록에다가 모든 국민은 주민으로서 자치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넣는 거. 자,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지금 우리 헌법에는 이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저 공무원들도 많이 계신데요, 우리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라고 이름은 자치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이, 권한이 어디서 오는가를 설명을 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는 주민들의 자치권이 모여서 지방자치단체로 오는 거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국민들이 헌법을 합의한 다음에 국회에다가 입법권을 주고요, 대통령에다가 행정권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입법권, 행정권을 행사해서 지방자치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지방자치법은 결국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까지를 포함해서 이 통치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는데, 그 통치권을 지방에 행사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지방자치권이지만 이 지방자치가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하는 게 아니고요, 법의 논리상 국민 전체가 국회와 대통령에게 부여한 통치권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렇게 좀 일부 양여한 것이다, 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 것이기도 하니까 아주 형식 논리로 보면 빼앗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법을 아예 폐지하거나 그 내용을 많이 바꾸면 지방자치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안 할 수도 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헌법을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예요. 우리 학자들 중에. 우리 법학자들은 형식 논리를 사실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요, 좀 어떤 면에서는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바로 이런 식의 어프로치를 단체 자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앞에서 들으셨던 걸로 합니다. 국가가 국가의 통치권을 지방자치단체라는 공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양해를 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 안에 결국은 장도 있고
의회도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이렇게 형성 투표를 또 통해 가지고 지금은 뽑고 있지만 뽑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흥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단체 자체로서 법인격을 갖는 거기 때문에 법이 지금은 주민 직선을 해서 장과 의회를 뽑게 되어 있지만 법이 바뀌면 뽑지 않아도 된다. 의회도 뽑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 말도 형식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는 겁니다. 현행헌법에 이제 의회는 반드시 뽑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도 일부 학자들 중에 또 이제 그 지식인들 중에도 자기가 사는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참여도 하지 않으시면서 늘 이렇게 중앙 언론을 보시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이 어떻느니 정당이 어떻느니 이렇게 하면서 공중에 붕 떠 있는 얘기들 속에서 정치를 이해하시고 살아가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동네에 나가서는 인사할 사람도 없고 동네 초등학교에서 어떤 일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 아파트에 관리비가 지금 올랐는지 내렸는지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뭐 어떤 짓을 하다가 잘렸는지 이런 거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못 느끼는 분들, 네? 이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흔히 하시는 말씀이 뭐죠? 다 이 지방자치 그만둬 버려야 된다. 다 임명제로 바꿔가지고 대통령이 말이지 뭐 대구시장 뭐 누가 하고 뭐 또 누가 하고 이렇게 그런 맛이 좀 있어야지. 의회라고 하는 건 혹시 그렇게 임명된 이제 농민관이 사또가 그래도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한 번씩 들어야 되니까 내가 밥 살 테니까 한 번씩 모이시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의견을 밥 잘 먹고 이제 이렇게 김밥 좀 만 다음에 용감하게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동네에 이게 수해가 나가지고 다리가 떠내려갔는데 아직도 안 고쳐주고 있다고 이러면 되냐고 그거 고쳐주고 근데 돌아와가지고는 내가 그 다리를 놨다고 이렇게 따따부터 하고 다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머릿속에 있는 논리 그거는 자치는 기본권이 아니고 통치권의 분권적 행사일 뿐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걸 한 방에 바꿔야 됩니다. 한 방에 바꾸려면 이거 한 줄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촛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몰아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헌법도 제대로 바꾸어서 스페어 대통령도 좀 있고 아니면 내각제를 아예 하거나 지금 내각제였으면 정권이 벌써 여러 번 바뀌었어요. 정권이 여러 번 바뀌는 게 좋은 건지 아닌지 그것도 이제 생각해 볼 노릇이긴 합니다. 촛불이 아마 대통령을 몰아낸 다음에는 좀 다르게 할 겁니다. 서울 사람들은 이제 광화문에 모이지 않을 거예요. 서울시청 앞에 모일 겁니다. 서울시가 지금 문제가 있다면. 그죠? 춘천 사람들이 국회의원 그 사무실 앞에 꼭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 문제는 해결됐으니까요. 두고 보자. 다음번 선거에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면 되고 춘천 안에 풀어야 될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제가 뭐 춘천을 사랑하지만 그 내용은 잘 모르네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촛불을 들고 춘천시의회 앞에 모여야 되겠죠. 제가 사는 포항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포항에는 저는 잘 소식을 못 듣고 있었는데 최근에 알게 됐어요. 300m짜리 이렇게 타워 그런 거를 바닷가에 세워가지고요. 동해바다를 쫙 보게 하고 저 일본에서 비행기가 올 때 저거 뭐냐 이렇게 딱 맨 처음에 보이는 그 건물이 포항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안이 있어가지고 1,500억이 넘는 돈을 거기다가 쓰겠다고 지금 하고 계셔요. 그래서 포항이라는 도시가 뭐 거의 없다가 이렇게 포스코 하면서 갑자기 생겨난 도시라서 포항식으로는 이게 이제 뭐 불가능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시민들과 함께 토론이 제대로 됐는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만약에 이제 그 토론이 필요하다면 촛불에 모여서 그 토론을 포항에서는 하겠죠. 포항 바로 옆에가 경주인데 경주는 지금 말할 것도 없이 지진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는데 어쩌려고 그러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슈가 없어서 문제가 없어서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대통령 물러가라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지역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틀을 우리 헌법이 만들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헌법을 문제 삼기 위해서 지금 광화문에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헌법이 잘 만들어지면 문제의 단위만큼, 문제의 크기만큼 촛불이 갈라져서 모여가지고, 그죠? 어떤 경우에는 시흥시는 뭐 새로 들어온 시장이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다 뒤집어졌다. 다른 지역은 다 잘 사는데 시흥시만 새로 선거한다. 그래서 그 정권도 바뀌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제 어떤 때는 그래서 시흥에 사는 게 좀 귀찮고 힘들다가 또 그 다음 시장에 오셔서 또는 뭐 다른 데에서는 다 이 일종의 대통령제를 하는데 시흥은 우리는 내각 책임제를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옆에 군포분들이 시흥 사람들은 맨날 저 의회 선거한다고 맨날 저런다고 이제 그럴 때 우리는 그게 재밌다. 뭐 이렇게도 하고 제가 지금 농담을 드린 건데 전달이 잘 안 됐습니다. 그게 되려면 이렇게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이 헌법에 보장되면 자 이름을 그냥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른다고 할지라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정당성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당연히 주민의 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만약에 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의 행사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면 시흥시의 공무원들이 월급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흥에 있는 주민들이 월급 좀 깎자. 뭐 공무원들이 요새 힘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시흥 시민들은 그러면 얼마를 버는데 당신들이 시흥시의 공무원인데 그만큼 월급 받고 살 수가 있냐? 30%는 깎자. 나중에 잘 살게 되면 올려줄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그게 논리가 그걸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 처음에 갔을 때 미시간에 잠깐 들렸는데요. 미시간에 있는 그 조그마한 그 대학 도시였습니다. 거기 제 친구가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에 그때 이제 막 노트북 이런 게 나올 때예요. 근데 자기들이 주민 거기서 무슨 결의를 해가지고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노트북 하나씩 사드리기 위해서 세금을 뭐 몇 퍼센트인가 그 해만 잠깐 올렸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왜 이런 게 불가능하지?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그때 노트북이 한 2, 3년 쓰고 또 다 바뀌었을 테니까 그 별로 잘한 투자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이 헌법 안에 들어가면 근본적인 논리가 바뀌기 때문에 엄청나게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촛불이 갈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나라 걱정하는 대통령 후보들이 촛불 현장에 가서 이 촛불이 방방곡곡에 나라를 개혁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잘 살 수 있는 정치적인 에너지이자 동력이 되게 하려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헌법에 넣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야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 같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해야죠. 자기가 기초에 있는데 맨날 사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글쎄 이제 사이다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이제 조금 더 가봐야 되지 않나. 오늘 뭐 이게 방송이 이걸 들릴지 모르겠는데 들으면 이재명 씨라도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나는 안다 이렇게
하면 뭐 기초조에서는 많이 지지하겠죠. 그죠? 자, 시간이 없습니다만 제가 요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중앙 권력으로부터 이 권력을 지역으로 갖고 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누군가를 곰곰이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것도 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네. 공무원 뒤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조금 험하게 얘기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100% 행정 권력을 갖고 와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소위 자치 사무를 늘려라. 위임 사무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행정 권력을 갖고 올 바에는 돈도 같이 와야 된다. 위임 사무라는 건 딱 쉽게 말하면 이게 일은 직사게 시키는데 돈을 안 줘서 우리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중앙정부의 종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공무원 행정권을 많이 갖고 오고 돈까지 많이 생기면 솔직히 말해 보시자고요. 누가 좋아지는 겁니까? 공무원이 좋아지는 겁니까? 시민이 좋아지는 겁니까? 공무원이 좋아지는 거죠. 공무원은 끝발이 있어야 좋은 거 아니에요? 끝발이라고 하는 건 뭐라도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권이 있어야 좋은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예산까지 다 주무를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행정권을 갖고 오겠다 하는 말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좀 더 뽀대나게 공무원 노릇 해보고 싶다라는 말이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저는 행정권도 분명히 분권화가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만은 민주주의에서는 그건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주의의 핵심은 입법권이에요. 입법권. 네? 삼권 분립이라는 말을 달리 설명하면 이겁니다. 행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법률을 못 만든다, 그 뜻이에요. 네? 법률을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사람 따로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을 만드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로 그냥 정해져 있는데 그걸 그대로 두고 법률을 집행하는 사람들만 만약에 그걸 중앙 공무원이 행사하던 걸 지방 공무원이 행사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일이 더 고약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막 괴롭히셨는데 시어머니가 조금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 분권을 며느리한테 해줘야 되는데 시누이한테 해가지고 이제 시누이가 막 이거 해라, 김장을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제 막 이렇게 지금 하게 되는 꼴이에요. 자치가 이루어져. 여러분, 자치라는 게 스스로 다스린단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스스로 다스리려면 뭘로 다스리겠습니까? 예? 시흥시의 인구가 뭐 한 50만 되나? 더 되나요? 네. 43만 명이 자치를 한다면 뭘로 자치하겠습니까? 43만이 다 모여가지고 자 제기차기 합시다 이래가지고 자치합니까? 자치를 하려면 규칙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죠? 뭔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합의한 결과 그 규칙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자치는 말 그대로 법을 만드는 권한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입법권이 없이 행정권만이 분권화가 된다고 하면 그건 자치가 아니고 지방 공무원들을 더 센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 뜻이에요. 네? 자, 지금 우리나라는요, 우리 헌법의 그 118조, 119조, 117조, 118조 때문에 지방자치의회에서 아무리 좋은 법령을 만들어도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나 대통령이 만드는 대통령령이나 총리 장관이 만드는 영에 그 근처에도 못 가게 돼 있어요.
그거하고 이게 어긋나면 당장 행정자치부에서, 요새 행정자치부에 자치법규과를 만든대요. 아니, 행정자치부는 자치법규를 만들 권한이 없어요. 자치법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지방자치의회가 만드는 자치법규를 행정자치부에서 들여다보고 싸움을 걸겠다, 그 뜻입니다. 지금 네? 이재명 시장이나 박원순 시장이 지금 중앙정부랑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청년수당 같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치를 취했고 거기 규정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무효이다. 그래서 대법원에 가지고 간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그런 경우에 지방정부의 편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놓고 어떡합니까?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조치를 중앙정부, 고용노동부가 지금 시작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지방정부가 하면은 이거는 법률 위반이고 중앙정부가 하면은 박수 받을, 이건 또 뭡니까? 지금 이제 싸움이 걸려가지고 이것도 오래 갈 것 같은데 저는 괜히 오래 싸우지 말고 헌법 개정으로 풀자. 헌법 안에다가 제가 무슨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거면 저도 좀 겁날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 잘 사는 나라 헌법 읽어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중앙정부가, 대한민국 국회, 그러니까 전국을 커버하는 국회가 정할 수 있는 입법의 사항이 쭉 있어요.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우리로 말하면 도나 광역시의 의회가 정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실 시흥도 큽니다. 네?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 건 생활권을 같이 하는, 심지어는 마을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 마을에서,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는 거를 그 윗단위에서 정하면 안 된다 라고 아예 헌법 안에다가 입법사항을 그렇게 분배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치안 같은 건데, 치안. 우리나라는 경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국립경찰이죠. 모든 경찰이 마크가 다 같아요. 그죠? 모든 경찰이 노란색 그거 입고 있고, 모든 경찰이 다 이렇게 딱 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죠? 이렇게 시위할 때 그것도 다 비슷하게 하고. 아니 근데 여러분, 민주주의에서는요, 경찰이야말로 자치의 1번이에요. 경찰 할 때 딱 떠오르는 말은 자치경찰이어야 돼요. 네? 경찰은 그냥 자치경찰을 짧게 부르는 말이고, 국립경찰이라고 하는 거는 예컨대 뭐 항만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뭐 정부기관들이라든지 이런 데를 방어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거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좀 만든다면 모를까. 여러분,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솔직히 그 민중의 지팡이가 이렇게 나타나면 반가우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네? 형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세요? 무섭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무서운 형사의 이미지 딱 나타나면 일단 골목길로 숨자, 이렇게 되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를 수 있냐고. 네? 중간에 고리가 하나 빠진 겁니다. 자치경찰이니까 민중의 지팡이인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 우리가 뽑은 사람, 저 사람 저러면 안 되지. 동네에 이렇게 애들이 껄렁대고 여기저기서 본드 마시고 그러는데 저 사람 저렇게 복덕방에 앉아서 놀면 안 되지. 저 사람 그러면 경찰 선거에 떨어뜨려야지. 배지 빼서 딴 사람한테 줘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그게 경찰이고 그게 민중의 지팡이지요. 이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어렵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경찰 사무를 그냥 국가가 하는 걸로 만들어 놨어요. 국립경찰을 없애잔 말이 아닙니다. 국립경찰도 필요하고요. 광역경찰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동네에서 우리가 우리 비용으로 자치경찰 만들어서 하겠다. 지금 정원경찰들이 여기저기 은행마다 정원경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동네의 경찰을 우리 비용으로 한번 운영해 보겠다. 그래서 범죄율이 떨어지고 동네가 살기 좋아지면 우리 동네에서 국립경찰은 조금 이제 몇 명만 남고 가시거나 아니면 부르면 오시고 대신 우리가 국립경찰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는 세금은 좀 깎거나 없애라. 우리끼리 살아볼 테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아예 적어도 광역자치의회는 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법률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 법률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좀 제한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권리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거, 이게 그 룰 자체를 법률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우리 광역자치의회를 우리가 직접 선출하지 않는다면 선출하지 않은 사람들이 법률을 만들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국회의원들도 선출하고 우리 자치의원들도 선출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경기도 안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도록 헌법에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 법률을 만드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되면 그 사람 또 탄핵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 다음번 선거에서 떨어뜨리면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장치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생각나요. 우리 동네에 이름을 알 수도 없는 사람이 무투표 당선해가지고 지금 수원의 경기도의회에 가 있는데 그 사람이 법률을 만든다. 이건 아니지 않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요. 지금 그분들에게 그대로 맡기면 안 되겠죠. 네? 그분들에게 그대로 맡기면 안 되죠. 제도가 이렇게 바뀌면 사람도 바뀌어야 되겠죠. 무슨 당이라고, 제가 사는 지역은 특정 정당이 그냥 말도 꽂으면 다 되는데 한국의 또 다른 지역은 또 다른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도 서울의 국회가 모든 것, 청와대하고 국회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입법권의 분권화가 이루어져서 광역자치의회가 제한된 형벌법규 같은 건 만드는 건 좀 어렵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저는 우리 지방의원들의 질이 국회의원들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게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글쎄 국회의원 한다고 깝죽대기보다 우리 동네에서 여기서 좀 경기도나 또는 시흥시 의회에서 내가 평생 있으면서 여기 좀 잘 만들어 보는 걸로 나는 자아 실현하겠다. 이럴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조금 어렵다면 최소한 이건 바꿔야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헌법의 117조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그대로 두고 지방자치를 하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지 말라는 말을 바꿔서 한 말이에요. 그건 최소한 바꿔야 합니다.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이라고 바꿔야 돼요.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만 바꿔도 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지방 분권형으로 헌법을 개정한다는 사람이 속에 그런 마지노선이 있다고 해도 그것부터 얘기하는 거는 이 거래의 법칙상 옳지 않은 거죠. 녹화가 되고 있어서 이게 좀 잘못하는 것 같긴 한데 그거는 그냥 속에 숨겨놓고 부르기는 세게 불러야죠. 입법권을 달라. 여의도의 국회의원들 보니까 잘 못 하대 뭘. 그래서 맨날 무슨 이번에 국민들이 이렇게 다 촛불 물고 모이는데 결국 탄핵 하나 결정하는데 한 달 반 동안 왔다 갔다 우리 국민들 앞에 저 사람들 머릿속에 지금 뭘 계산하고 있다고 하는 거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 끝내놓고서도 지금
여당은 여당대로 지금 누구 나가라 이게 배신이다 영린이다. 그리고 야당은 야당대로 개헌 논의를 개헌 논의를 왜 안 합니까? 개헌 헌법이 자기들 거예요? 개헌 논의는 당연히 말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1등 후보라는 사람이 말이지 개헌 논의를 하지 말자. 개헌 논의를 하지 말자는 말은 또 왜 해요? 웃기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자, 그러니까 당신들보다 당신들은 당신들 일을 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시흥시 의회가 시흥 안에서 우리끼리 어떻게 살지 말지 우리끼리 제발 정하게 해달라 라고 입법권을 달라, 법률 제정권을 달라, 세게 붙어야 나중에 요거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좀 세게 붙을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이재명 시장이 그렇게 붙어줄 거라고 아직은 기대를 합니다만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법률 제정권을 포함한 입법권에 분권하는 자치의 이 하나의 틀을 만드는 거이긴 합니다만은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우리나라는 지금 조세 법률주의라고 해가지고요. 조세의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아주 짧은 문장인데 요걸로 세금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지방세, 로컬 텍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면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생각하고 각 지역에서 스스로 이렇게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막 이렇게 제가 저희 학교에 미국법 가르치는 로스쿨이 있어서 제가 사실 한 20명 넘는 법학 교수들이랑 같이 있는데 그중에 미국 사람이 15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제가 한국말 잘 못 쓰고 맨 영어만 해요. 한국말 이렇게 쓰면 제가 좀 이렇게 좀 외국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가끔씩 들 때가 있는데요. 그 말은 지방세인데 그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국회가 정해요. 그러니까 이건 지방세 아니죠. 지방이 걷는 세가 아니고 지방에 줄 세죠. 네? 국세가 그러니까 지방세도 사실은 국세죠. 국가가 생각해서 정하고 거둘 세에 국세와 지방세가 있고 그 중에 지방세는 다 걷어서 지방에 줄 세. 이렇게 해놓고 무슨 자치가 됩니까? 아마 시흥시장님도 시흥시장 그래도 다행이에요. 여기서 여의도 국회까지 얼마 안 멀고 청와대도 가자면 그렇게 안 머니까. 저희 포항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 한번 갔다 오면 하루가 날아가요. 이게 뭐하는 그 양반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뭐 비행기 값이나 KTX 값은 포항 시민들이 결국 내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요. 왜? 어느 나라나 지방자치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세금이 세 종류입니다. 예? 국세, 자치세가 있고요. 국세는 대개 관세를 포함하고요. 하여튼 우리가 대강 아는 세금들, 법인세 같은 것들이고요. 자치세는 지금 우리 취등록세 같은 것도 있고 주민세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세목이 많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요거예요. 공동세. 공동세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세로도 갈 수 있고 자치세로도 갈 수 있고 거의 어느 나라나 중앙정부가 있으면 광역정부가 있고 기초정부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요 공동세는 미리 이렇게 협의를 하고 또 법률로 정해서 중앙정부가 얼마 가져가고 광역정부가 얼마 가져가고 또 기초정부가 얼마 가져가고 그렇게 정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걸 그냥 무슨 교부세, 지방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정하는데 그 국회의원들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몰라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재경부에 있는
이 예산 짜고 세제 짜는 사람, 이 사람이 저리 갔다가 저 사람이 일로 갔다 하거든요. 요 사람들끼리 내년 예산이, 내년에 우리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하고 요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권력자가 대통령 같지만 돈에 관해서는 재경부에 있는 일부 엘리트 관료들이 진짜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재무부 마피아, 줄여서 모피아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시장님들, 심지어는 도지사, 광역시장님들까지도 다 가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제발 우리 좀 어떻게 해달라. 나중에 결국 이게 이제 저 청와대까지 갔다가 국무회의 거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가는 데가 국회의 예산안 확정하는 특별상임위원회거든요. 거기에 개수조정소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회의원 임기하는 동안 한 번은 들어가 보고 싶은 이 개수조정소위원회의 간사가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다가 쪽지 집어넣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거나 지역구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그 예산 개수조정소위원회에 쪽지를 넣어서 우리 지역에 돈 따오는 겁니다. 많이 들으셨을 줄 알아요. 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저 다리 저거 내가 한 거라고. 여기 신도시 이거 특별교부세 내가 따온 거라고.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 보면은 꼭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건데도 다 자기가 했대요. 다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면 헌법 안에 어차피 우리가 내는 세금이잖아요. 우리가 내는 세금을 어떤 항목으로 나누어서 내고 또 쓸 건지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에 기반해서 입법권을 분권화하고 돈도 나누어 쓰려고 헌법 안에다가 만들고 나서요. 이게 이대로 되는지 아닌지를 감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감시. 물론 헌법이 있으니까 헌법재판소가 뭐 감시할 수도 있겠고, 판사들이 혹시 뭐 중앙정부가 뭘 어기면 행정소송 같은 데서 그걸 감시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냉정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법률가라는 사람들은 다 이 시흥에서 떠나가지고 신림동 고시촌에 갔다가 거기서 합격해서 또 이제 일산의 사법연수원에 갔다가 이렇게 중앙으로만 맨 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도 법대를 나왔습니다만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 다 법대 가가지고 사법시험 합격해서 판검사가 된 다음에 지방으로 내려오는 거 보셨어요? 다 올라가기만 하지. 내려올 때는 딱 한 번이지. 언제? 이번에 국회의원 공천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무슨 고등학교 몇 기니까 이번에는 나를 찍어줘야 되지 않겠냐고. 어쩌고 저쩌고. 그럴 때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사법부에다가만 이 구조가 헌법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잘 지키는지 아닌지를 감시하라고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예요. 연목구. 이건 아직 나무도 안 심었는데 포도가 다 나서 무슨 포도주 만들어서 먹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거 바라는 겁니다.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표를 어딘가 아주 그냥 결정적인 데다가 딱 박아가지고 병목을 탁 틀어잡고 이대로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드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 논의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역 대표형 상원, 저는 이걸 참의원 또는 참사원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분들도 학자들 중에 많이 계셔요. 지역 대표형 상원을 만들어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안에서 제안했던 것은 너무 번잡하게 하지 말고 현재의 광역자치의회에서 반을 뽑고 그다음에 현재의 기초자치의회의 연합회를, 근데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에 있는 기초자치의회 전체가 연합해가지고
나머지 반을 뽑고, 그래서 이제 전국에 18개 광역자치단체의 그 비율을 잘 조정해 가지고 한 80명 정도의 이 참의원을 만들고, 지금 국회의원들 임기가 4년인데 이 참의원은 간선으로 뽑히는 사람이니까 2년 해서 매 2년마다 그 기초자치의회와 광역자치의회에서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도. 그다음에 이제 권한은 역시 지금 있는 현재의 국회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되 헌법 안에 중요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해서는 이 참의원이 좀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권한 정도를 주는 것이 좋겠다.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옛날에 장면정부 시대 때 우리나라에 민의원이 있고 참의원이 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사실 참의원 의원들은 민의원 의원들의 못하다고 좀 홀대를 받았는데, 저는 그래도 그때의 참의원 정도가 가지고 있었던 권한 정도는 만약에 이 양원제로 간다면 줘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요것만 있어도 상당히 요 구조가 그래도 제대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4개만 어떻게 이번 개헌 과정에 집어넣을 수 있으면 제가 원이 없었습니다.